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4과목 중에서 첫 번째 화장법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그러면 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규약 같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화장법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장법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화장법을 만든 목적에 대한 게 1999년도 9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 법에 대한 이 만든 목적에 대한 게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을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화장품을 첫째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겠죠. 근데 판매할 때 우리가 외국에서 만든 거 수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입 및 수출 이렇게 4가지에 대한 걸 먼저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화장품 제조, 그다음 판매, 수입, 수출에 대한 걸 어떤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국민 보건 향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화장법이라는 게 원래는 의약품 쪽에 있다가 이제 빠져나온 거죠.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 보건 향상, 그리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게 이제 화장법이 따로 제정이 된 게 바로 99년도에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화장법이 있고, 이건 법률이고, 주로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 하위법을 해가지고 화장법에 대해서 시행규칙은 총리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참고로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4가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2가지 목적, 국민보건 향상,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화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법에 나오는 정의가 있거든요. 화장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국가에서 정의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 내용에서는요, 이것도 꼭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데, 인체를 청결, 미화 해가지고, 청결하고 미화되니까 어떻게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뭐 밝게 변화시키거나, 그래서 이게 가로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체 중에 어떤 거냐? 피부나 모발,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유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상태가 좋아진 상태를 유지한다는 예방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증진시킨다는 얘기는 좀 더 좋아지게 한다는 개념인데, 유지하고 또는 증진한다는 거. 근데 이건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장품은 약하고 달리 인체에 대한 작용이 뭐라고? 경미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미라는 말은 아주 미약하다는 말보다 더 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미, 아주 가벼울 경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는 거, 이거 지금까지 3가지, 인체의 청결, 미화, 그다음 뭐라고요?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뭐 참고로 아시고요. 근데 그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화장법에 대한 얘기 다음에는 항상 나오는 게, 좀 더 화장품에 대한 효과를 높여서 만든 게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건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이 화장법에서 얘기한 5가지가 있고, 법으로 5가지를 지정을 해놨고요. 그다음 그 내용 좀 더 풀어놓은 게 그 화장법 아래에 있는 시행규칙이죠. 이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11가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법에서 5가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이 법의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해 놓은 게 바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이거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총리령을 많이 따라갑니다. 총리령. 총리령을 정한다고, 대통령령보다는 총리령을 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화장법에서 5가지가 뭐냐? 미백에 도움을 준다. 미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니까 어때? 전부 다 도움 나오고 있죠.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3가지가 옛날 과거에 있었던 건데, 추가로 2가지가 이제 한 5, 6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첫째, 모발에 대한 거, 모발에 대한 색상 변화 연모제 같은 거, 혹은 뭐 채모를 제거한다 그러면 채모 제거입니다. 모발 제거는 아니죠, 그죠? 채모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 색상 변화. 그리고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라는 거예요. 기능 약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능이 약화되기 해가지고 인한 어떤 건조함이라든가 갈라짐, 빠짐, 각질화, 이것도 네 가지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건갈빠각, 건갈빠각, 건조, 갈라짐, 빠짐, 각질화, 이 네 가지 이렇게 건갈빠각으로 앞자를 따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갈빠각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기능성 화장법에 대한 5가지를 이제 시행 규칙에서 11가지로 좀 더 구체화시킨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내용도 좀 우리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보니까 화장품이 저도 도움입니다. 도움으로 돼 있죠, 그죠? 도움이에요. 도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개선하는 거 아닙니다. 개선하는데 도움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시행규칙에서 얘기하는 먼저 미백에 대한 얘기로서는요, 피부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 생성의 억제로 미백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색소가 좀 더 진하게 되는, 침착하게 되어지는 걸 좀 방지를 해주고, 그런 인해 가지고 기미나 주근깨 생성을 되는 걸 억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멜라닌 색소를 억제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면 안 됩니다. 침착을 방지하는 것이고 기미 주근깨 생성을 억제한다는 걸 나와야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라는 말이 직접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한다?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미 주근깨 생성 억제하는, 기미 주근깨 생성 억제하는 거지 멜라닌 생성 억제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침착이 됐죠. 이미 침착이 된 멜라닌 색소를, 침착된 멜라닌 색소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색소로 얘기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색소가 있는 거니까 색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거고 과색소 침착을 얘기하겠죠.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옅게 하여 미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주름 개선에 대해서는요, 피부에 탄력을 줘서 주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먼저 탄력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나온 주름 개선 도움인데, 탄력을 줘가지고 주름을 완화시켜주고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도와준다는 말이 없죠. 이 돕는다는 말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 차단제에 대한 얘기인데, 선 차단제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곱게 태워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태우는 걸 막아준 게 아니고, 선 차단제는 피부를 태우는데 곱게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냥 심하게 태우는 게 아니고, 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심하게 까맣게 되는 게 아니고 곱게 태운다는 말이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선크림 그러면 안탄크림 얘기하는데, 안탄크림이 아니고 태우는데 곱게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이렇게 예쁘게 태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효과가 있냐면요,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가지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자외선을 어떻게 한다? 차단하거나 반사하는 거죠. 해가지고 자외선의 침투를 좀 더 막아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대신 2가지 모발에 대한, 피부나 모발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모발을 먼저 보게 되면 염색 그리고 탈염, 염색시키면 반대로 이제 색깔 없애는 거, 탈색하는 거죠. 탈염, 탈색이 되겠죠. 그런데 탈색시키는 것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탈색하는 것은 그 색상을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 틴트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새치머리를 하얗게 만들 때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라든가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덧칠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고 일반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헤어 틴트 같은 경우는 그건 그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채모를 제거하는 거, 이럴 때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은 제모 왁스 있죠. 이런 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고 일반 화장품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채모 제거는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채모를 제거하는 건 제외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화장품 5가지 중에 마지막에는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해서 건갈빠각, 기억나죠? 그럴 때 첫째, 탈모 증상 완화.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원래 의약품이었었는데 이제 좀 더 화장품 산업 발전을 시키려고 화장품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럴 때 탈모 증상 완화해 주는 걸로서는 이게 나온 대로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코팅 같은 거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가 되는데 흑채 있죠, 흑채. 흑채 아시죠? 이게 뿌려주는 거, 이게 덧칠하는 건데 흑채는 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 연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상당히 오래 가는 거, 3개월 이상 가는 것은 그게 이제 탈색시키는 것 또는 탈염하는 것은 그건 해당이 되지만 헤어 틴트나 흑채는 뭐라고? 이것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드름성 피부는요,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드름성 피부는 딱 한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인체 세정용 제품이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의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인체 세정용 제품은 되게 거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용 기능성 화장품은 오직 인체 세정용으로서 거품 나게 하는 거. 그게 뭐가 있죠? 폼 클렌징 있죠? 폼 클렌징. 폼 클렌저 하나만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세정용 제품이 하나다. 그래서 폼 클렌징이 뒤에서 나옵니다. 그것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는 아토피에 대한 것에 대한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왔다가 아토피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의약품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건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토피 피부는 뭡니까? 피부 장벽 기능이 어떻게 돼?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아토피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장벽 기능 회복을 시켜요. 피부 장벽 기능이라는 게 이제 나오지만요. 피부 장벽 기능은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바로 표피의 각질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질층에 대한 어떤 기능 약화, 기능을 회복시켜 가지고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피부 장벽 기능 회복하여 가지고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튼살, 우리가 임신하거나 또는 이렇게 살이 쪄서 생기는 튼살인데, 튼살이 생기면 처음에는 하얗잖아요, 그죠? 처음엔 붉은색이죠. 붉은색으로 지금 어때요? 좀 이렇게 막 지금 튼살이 될 때는 붉은색인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붉은색은 바로 지금 콜라겐 엘라스틴이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흰색이란 말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지금 고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버린 흰색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 화장품으로. 그건 우리가 레이저라든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막 끊어졌을 때 좀 더 덜 끊어지게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튼살로 인한 붉은 선입니다. 붉은 선을 옅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하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붉은 선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화장품의 정의하고 기능성 화장품, 화장법에 있는 5가지하고 시행규칙에는 11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건 효과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어떤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 어떤 직장 스트레스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되게 예민화가 되고 있죠, 과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더 예민한 피부,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닿아 가지고 피부가 손상받는 그런 피부한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좀 천연 제품, 그죠? 뭐 비건이라든가 천연 제품, 그리고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게 돼 있는데, 바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3번째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기본적인 정의사항은 아주 기본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천연 화장품이라 하는 것은 뭐냐?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두 번째, 유기농 화장품이죠. 좀 더 상위에 있건죠, 이게. 천연보다는 더 좋은 거죠. 자, 이건 첫째가 이 위에 나온 천연 화장품에 더해서 유기농 원료가 들어가요. 유기농 원료. 그래야 유기농 화장품이 되겠죠. 그러면서 위에 나온 말이 반복됩니다.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누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얘기한다. 정의가. 자, 천연 화장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기농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동식물이란 말, 그 원료를 얘기했죠, 그죠? 그 동식물에서 동물성 원료가 도대체 뭔가? 동물성 원료. 자, 동물 그 자체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동물에서 세포라든가 조직이나 장기는 안 돼요, 이거. 이게 동물성 원료로 천연 화장품 원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허용하는 이런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계란, 우유,
우유, 단백질 등의 화장품 원료를 얘기한다. 계란, 우유, 우유, 단백질.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보면은 동물성 원료 이걸 얘기하고 동물 그 자체를 포함하고 제외란 말은 포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동물성 원료는 뭐라고요? 그 자체 세포 조직 장기는 제외한단 말이 중요한 얘기고, 그죠? 그다음 무슨 공정? 화학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 공정을 사용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게 유래 원료가 되는데, 따라 가공한 계란, 우유, 이 세 가지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식물 원료에 대한 건데요. 식물은 대다수 식물인은 천연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물에 대한 것 중에 해조류와 같은 해양식물, 그리고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조류, 그 다음에 균사체를 포함하는 거, 이거 포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제외한다고 돼 있고,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가공 안 되는 거 앞에 똑같은 거죠, 그죠? 허용하는 무슨 공정?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얘기한다. 동물성은 뭐 이런 세포 조직 장기는 제외한다는 거. 식물은 뭐라고? 해조류하고 해양식물, 그리고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뭐 물리적 공정에 의해서 뭐 제조되는 그런 원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연 화장품 정의에는 이 미네랄 오일이 포함이 안 됐는데, 사실 이 미네랄 오일도 천연 화장품 성분으로 원료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정의에서는 표현을 안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 미네랄 원료라는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네랄 원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바셀린이라든가 미네랄 오일 있죠. 이건 미네랄 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가 되는 거고, 그건 어떤 거냐면 이게 화석 연료라고 돼 있죠. 화석 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가 되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석유에서 나오는 게 바로 미네랄 오일하고 바셀린이라든가 파라핀 왁스 같은 것은 천연 유기농 원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미네랄 원료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미네랄 원료는 뭐냐면요, 돌가루예요. 돌가루. 지질학적 작용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인데 규조토, 돌가루입니다. 마이카, 카올린으로서 허용하는 그걸로써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 그래서 물리적 공정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화학적인 공정이 아닙니다. 물리적 공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네랄 원료는 돌가루다, 규조토, 그다음 뭐라고? 마이카, 카올린. 뭐는 제외한다고요?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미네랄 오일이라든가 바셀린, 파라핀 왁스 같은 것은 천연 유기농 원료에 제외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도표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자, 천연 원료 그러게 되면요, 지금 나온 대로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동물성 원료, 그 다음 뭐라고요? 미네랄 원료가 되는데, 이것들은 어떤 거? 원래 물질 또는 뭘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을 통해서 제조가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것들을 또 하나 이렇게 천연 유래 원료라는 걸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유래 원료. 그럴 때는 천연 원료는 이 바로 물리적 공정으로 얘기하는 건데, 유래 원료로 만들 때는 뭐라고 하냐면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하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허용되는 화학적인 공정이라든가 생물학적인 공정을 통한 것은 이것이 뭐가 된다고? 유래 원료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유래 원료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 천연 원료 또는 유기농 원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제 그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원료 조성비를 좀 보자 이거예요. 함유되는 원료 조성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봐요. 먼저 기본적으로 천연 함량이 몇 프로가 돼야 되냐면 95%가 된다. 이거 꼭 기본 외워야 됩니다. 천연 함량이. 이게 천연 화장품이든 유기농 화장품이든. 근데 그 안에 천연 함량이 95%는 나머지 5%는 뭐냐? 허용되는 합성 원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용되는, 도저히 이것은 자연계에서 얻어낼 수 없는 그런 합성해야만 쓰는 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들은 5%가 되는데, 그 중에 석유화학 부분, 석유화학 아까 뭐라 했나? 미네랄 뭐 이런 바셀린 같은 얘기했죠. 그런 것들은 2%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천연 함량은 95%, 5% 정도는 허용되는 합성 원료인데, 그 중에 석유화학 부분은 2% 이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은요, 유기농 화장품 비율 얘기하고 있죠. 그죠? 유기농 화장품은 뭐냐? 5% 안에서, 아니, 이 95% 안에 몇 프로라고? 유기농이 10%라는 얘기예요. 95% 천연 함량 중에서 뭐라고? 우리가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에서 10%.
근데 그게 어디에? 천연 함량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때 시험이 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화장품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은 천연 원료일까요? 아닐까요? 화장품의 정의에서는 물은 천연 원료가 아니었죠. 그랬잖아요. 앞 페이지에서 천연 원료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동식물 또는 유래 원료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은 포함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만들려면은 이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은 기본적으로 천연 함량, 천연 원료는 아닌데 이 함량 조성비로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해조류가 뭐 한 15%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몇 프로? 80%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유기농 화장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천연 원료는 아니지만 뭐 조성비에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보게 되면은 천연 함량 비율을 보면 95%라 그랬죠. 그럴 때 물 더하기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 비율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천연 원료가 아니지만 함량 비율에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 유기농 아까 10%라 그랬죠. 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물은 천연 원료는 아니지만 함량 비율로 들어가면 유기농 함량에는 포함이 안 돼요. 유기농은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용되는 원료를 많이 좀 제약을 하겠죠. 천연 유기농 원료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약을 보게 되면은 사용되는 원료는요. 여기 나온 대로 천연 유기농 원료 물이 되는데 다음에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많은 양이 제품에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딱 봐도 어때요?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죠? 중금속이니 방향적 탄화수 이게 되게 벤젠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농약, 디옥산, 뭐 폴리염화비닐, 페닐, 방사능 뭐 이런 것들, 유전자 변형, 생물체 딱 봐도 좀 다들 좀 자극이 좀 있겠다. 좀 우리 인체에는 안 좋은 성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양보다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절대 적이 들어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천연이나 유기농 원료를 뽑아낼 때 석유화학 용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용제. 이 석유화학 용제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셀린 같은 거 혹은 미네랄 올리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그 뒷페이지에 아마 그 전문가 한마디에 적어져 있는 내용인데 석유화학 용제로 추출할 수 있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석유화학 용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걸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이건 좀 반복해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 석유화학 용제로 추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은 천연 화장품에서 허용이 되지만은요 유기농 화장품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석유화학 용제로 추출할 수 있는 원료 중에서 어떤 걸 할까요? 유기농 화장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유기농 원료로 해당이 되지 않는 원료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외우는 방법이에요. 앱솔루트 그러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마트 가면은 우유가 떠오르죠. 앱솔루트 분유 그죠? 앱솔루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 랩솔루트를 사가지고 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린 거야. 그랬더니 뭐 깨지겠죠. 레지노이드 됐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앱솔루트 분유, 그 다음에 뭐 그거 갖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레지노이드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세 가지는 뭐라고? 천연 화장품에 허용이 되는 거지 유기농 화장품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그 허용되는 합성 원료가 아까 몇 프로 이내라 그랬어? 5%라 그랬죠. 그죠? 그럴 때 허용된 합성 원료 5% 이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좀 외워야 될 것은 그냥 벤조익 액시드 및 그 염류. 벤조익 액시드 및 그 염류. 그 다음에 살리실릭 액시드 및 그 염류. 그리고 소르빈식 액시드, 소르빅 액시드 및 그 염류. 벤조익 액시드, 살리실릭 액시드, 소르빅 액시드. 그 다음에 벤질 알코올. 오케이?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요 정도까지는 좀 외워야 됩니다. 한 5가지 지금 얘기했는데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합성 원료에 포함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허용되는 것 중에서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포함하는 원료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천연 유래하고 석유화학 부분을 포함하는 원료가 원래 석유화학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다 하지만은 이게 포함하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게
디알킬 카보네이트, 알킬아미도 프로필 베타인. 이 두 개 정도만 외실래요? 두 개? 밑에 하나 더 할까? 보면은 카르복시 메칠 식물 폴리머. 뭐 이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에 여러분이 외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서 허용 합성 원료가 5분의 1인데 허용되는 게 합성 보존제, 변성제, 그리고 천연 유리와 석유화학 부분을 포함한 원료는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자, 이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제조 작업장이라든가 또는 제조 설비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 이런 그 작업장이나 그 제조 설비를 세척을 하는데 그 세척제가 잔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장품의 내용물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작업장이라든가 세척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조 설비에 대한 세척제가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척제입니다. 자, 그럴 때 사용 가능한 원료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나온 대표적으로 열수, 뜨거운 물이죠. 그 다음에 스팀 또는 식물성 비누 같은 거, 정유,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과산화수소, 락틱 액시드, 뭐 과초산, 아세틱 액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알코올은 이소프로필 및 에탄올. 앞에서 이소프로필 알코올 있었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이 정도는 우리가 세척제로 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이런 작업장과 제조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정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라 했어요? 천연 화장품 원료 같은 것은, 천연 원료는 바로 뭐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이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갖다가 유래 원료로 만들 때는 뭐라 했나? 허용되는 화학적이고 생물학적 공정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허용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좀 여러분이 눈여겨볼 건 뭐가 있냐? 참 보면은요.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화자가 뒤에 붙어 있다는 특징이지 않아요? 그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화란 말은 유기물질을 완전 연소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 황화는 가능해요. 황화는 허용되는 공정인데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금지 공정이 있는데 그 금지 공정 안에가 뭐가 있냐? 바로 설포나라는 건데, 설폰이란 말이 원래 황을 얘기해, 황. 근데 황화는 허용이 되는 공정인데 설포나는 안 됩니다. 설포나는 약간 그 황이 산소가 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반응성이 높아요. 그래서 설포나 공정은 안 된다는 거, 그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금지 공정은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포장과 보관. 우리가 유기농 화장품, 천연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는 포장재가 이제 그 내용물이 닿는 포장재를 1차 포장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포장재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그 합성이 됐거나 또는 그 포장재 자체가 되게 화학적으로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용물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내용물이 어떤 변질이 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장재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폴리염화비닐, PVC라 하죠. 폴리비닐 코폴리머라 하는데, 폴리클로로비닐인데 폴리염화비닐하고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폼 PS예요. 폴리스티렌폼,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세요. 폴리스티렌폼 같은 경우는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용기라든가 포장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기 또는 뭐라고? 포장.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만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받는 그 제도에 대한 게 쭉 있는데,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은요, 화장품 영업자는 뒤에서 하겠지만은요, 화장품 영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세 업자가 있는데, 이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할 수가 없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할 수, 제조업자하고 책임 판매업자, 또는 여기 나온 대로 대학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제조업자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이런 데에서 바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어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인증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실증 자료라는 게 있어요. 실증 자료라는 것은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증자를 또 따로 하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증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뭐 한다? 표시 광고가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인증을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증 제도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3년 정도로 보통 3년입니다. 인증하는 기간이 3년이고 3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인증을 받기 전에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년 연장하고 싶으면은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